자, 여러분 교재 402쪽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 활동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우리가 활동을 의미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죠. 자, 이 부동산 임대차 활동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임차인을 선정하는 일입니다. 자, 임차인을 선정하는 기준을 보면은 주거용 부동산일 경우에는 다른 임차인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느냐, 유대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상업용 부동산은 매출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 가능 매상고 또는 잠재 매상고라 하죠. 가능 매상고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공업용 부동산이나 사무실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임차제의 목적에 맞느냐, 적합성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임대차 유형이 나오죠. 임대차 유형이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로스, 조임대차, 총임대차는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에 주로 적용하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총 임대료를 우리가 지불을 하면은 임대인은 그 임대료를 받아서 세금도 내고 보험료도 납부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순임대차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순수한 임대료만을 지불을 하죠. 그리고 그 외에 영업경비는 협상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을 순임대차라고 하는데 1차, 2차, 3차 순임대차가 있죠. 1차 순임대차는 이 순수한 임대료에다가 뭐가 들어가죠? 우리가 편익, 시설을 이용하는 그 비용도 우리 포함시키죠. 그리고 기타, 특별, 우리가 부가금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시키는데, 자, 여기에 세금이 들어가면은 1차 순임대차죠. 자, 그리고 세금이 들어가고, 자, 1차 순임대차에다가 우리가 보험료, 뭐 화재 보험료 같은 보험료까지 들어가면은 2차 순임대차고, 3차는 2차 순임대차에다가 유지, 수선비까지 들어가면은 3차 순임대차로서 이 공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주로 3차 순임대차를 의미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시험 문제에 이 비율 임대차를 계속 출제를 했죠. 30회, 31회 시험에서는 비율 임대차 계산 문제를 출제했죠. 자, 이런 상가, 점포 등의 매장용 부동산에 적용하는데, 자, 우리 연간 임대료는 이 기본 임대료, 총 수입의 얼마까지는 기본 임대료를 지불하고, 자, 총 수입을 얼마 넘어가면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임대료를 지불하죠. 그래서 우리는 임차인의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식을 비율 임대차라고 합니다. 비율 임대차. 자, 비율 임대차 계산 문제 예를 하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교재 402페이지에 나오죠. 자, 비율 임대차가 적용되는 매장용 부동산의 당월 임대료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최소 기본 임대료는 월 2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당월 임대료를 구하는데 기본 임대료는 얼마? 우리는 200만 원이 주어졌죠. 자, 기본 임대료는 우리가 200만 원이 주어졌는데 월 매출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5%를 추가 임대료로 부과하고, 당월 매출액은 3천만 원이고 영업경비는 500만 원이 된다. 자, 이때 부채 서비스액은 200만 원인데 이런 매출액은 3천만 원이니까 이 3천만 원에 2천만 원을 빼겠죠. 추가 임대료는 우리는 당월 매출액 3천만 원에서 뭐를 뺀다? 우리는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 임대료를 내니까 2천만 원을 뺀 1천만 원에 몇 프로? 5%를 곱해주면 이거 얼마죠?
우리가 50만 원이죠. 200만 원에 50만 원을 대주니까 250만 원이 당월 임대료가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련해서 예제 문제를 하나 우리가 풀어봤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03페이지에 부동산의 유지인데, 자, 유지는 외부적인 관리 행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외형이나 형태, 형체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양호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유지라고 합니다. 유지. 자, 부동산의 유지 활동은 크게 일상적 유지 활동, 예방적 유지 활동, 대응적 유지 활동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적 유지 활동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일상적 유지 활동은 정기적으로 청소, 소독 등을 행하는 유지 활동을 말하고, 예방적 유지 활동은 시설이나 장비 등이 제 기능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사전에 수립된 유지 계획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수리 교환하는 사전적인 유지 활동을 예방적 유지 활동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대응적 유지 활동은 어떤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행하는 사후적인 유지 활동을 대응적 유지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건물에 있어서의 생애 주기가 나오죠. 자, 그리고 405페이지에 건물의 내용연수가 나오는데, 405페이지 건물의 내용연수부터 한번 볼까요? 건물의 내용연수는 건물의 유용성을 지속시킬 수 있는 내구 연한을 얘기하죠. 건물의 수명을 말하는데, 자, 관련해서 우리가 준공을 하죠. 준공. 자, 준공을 해서 건물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을 하는데 이 마멸, 건물 사용에 따른 마멸, 뭐 파손, 노후화, 시간이 경과에 따른 노후화라든지 우발적 사고 등으로 인해서 우리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 기간,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 이 기간을 물리적 내용연수죠. 즉 물리적으로 존속이 가능한 기간을 얘기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리라고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기간을 이 경제적 내용연수인데, 이 경제적 내용연수는 물리적 내용연수보다 그 기간은 짧다. 이 경제적 내용연수 끝나도 아직 물리적으로 수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잔존 가격이 존재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자, 그리고 406페이지 보시면은 기능적 내용연수는 건물이 기능적으로 유효한 기간을 의미하고, 설계의 불량, 설비 부족, 우리가 부지와 건물의 부적응 등이 우리 기능적 내용연수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관련된 내용연수는 또 평가론에서 한번 또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건물의 생애 주기죠. 건물은 준공해서 철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공통적인 형상과 특징을 나타내는 생애 주기 형상이 나타나는데, 자, 이 전 개발 단계. 자, 전 개발 단계는 건물이 착공되기 전 건축 용지의 상태에 있는 단계. 이 건축물이 착공되기 전 건축 용지의 상태에 있는 단계가 전 개발 단계죠. 전 개발 단계에서 우리가 신축 단계로 오는 거죠. 신축 단계. 예? 건물이 우리가 완공에 이르는 단계를 얘기하는데, 이 신축 단계에서는 물리적으로 유용성이 최고된다. 건물이 유용성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유용성이 최고가 되겠죠. 자, 신축 단계를 지나면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의 가격이나 유용성은 감퇴하기 시작하죠. 건물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서 가장 긴 기간인 안정 단계에 속하죠. 자, 안정 단계에서 건물의 기술적 측면의 관리를 양호하게 하면은 건물의 안정 단계 국면이 연장되면서 건물의 내용연수도 연장이 됩니다. 자, 자본적 지출을 우리는 건물을 우리 수리하기 위한 자본적 지출을 많이 행하는 것이 유익한 단계가
안정 단계의 국면이죠. 그래서 건물이 장기적, 본격적으로 안정되는 단계를 말하는데, 이 안정 단계의 국면을 지나면 건물의 각종 설비, 외관, 구조 등이 악화되는 노후 단계죠.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단계로서 노후 단계에서는 이 개량비를 우리가 지출하기보다는 새 건물로 교체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형상이죠. 그래서 계속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우리가 철거하는 단계로 오는 완전 폐물 단계에 나타나죠. 요 특히 세 가지가 가끔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하죠. 22회 시험과 25회 시험에 출제를 한번 우리가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06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이 생산을 해서 소비에 이르는 그러한 개념인데, 부동산과 부동산업에 대한 태도나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하고 부동산의 필요와 욕망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부동산, 우리가 상품, 물적 부동산, 부동산 서비스, 부동산 증권의 세 가지 상품을 사고 팔고 임대차 하는 것을 부동산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은 현대 사회에서는 공급자, 판매자 주도의 시장에서 우리가 수요자, 구매자 주도의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부동산 마케팅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지문은 우리가 작년에도 우선 또 출제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407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을 둘러싼 마케팅 환경은 크게 거시적 환경과 미시적 환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거시는 넓은 의미의 환경이죠. 자연적 환경, 뭐 기후 이런 거죠. 그리고 사회적 환경, 우리가 경제적 환경, 기술적 환경, 문화적 환경, 우리가 법률적 환경, 이런 환경은 우리 거시적 환경이고, 우리가 규제를 하는 정부나 경쟁업자, 공중 등을 나타내는 미시적 환경이 있는데, 이 넓은 의미 거시적 환경과 좁은 의미 미시적 환경은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통제가 불가능한 이 환경을 분석해서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408페이지 보시면은 마케팅의 세 가지 차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원이 또 우선 시험 문제 출제를 하는데, 우선 우리가 작년에는 두 문제에 걸쳐서 출제를 했었죠. 마케팅 전략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출제가 예상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죠. 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으로서 우리는 공급자죠. 자, 마케팅의 중심이 되는 표적 시장을 선점,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인 표적 시장을 선점하고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죠. 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공급자 우리가를 중시하는 그러한 차원의 전략을 말합니다. 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STP 전략과 우리는 마케팅 믹스라고 하죠. 마케팅 믹스. 이 믹스인데 이것을 4P, 네 가지 P가 믹스, 혼합한 전략이라고 하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때 STP 전략과 관련해서 정통적인 전략이죠. 우리 세그멘테이션은 앞에 S자를 따는 거죠. 이 시장 세분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시장 세분화
전략을 말하죠. 가끔 이제 시험 지문에 잘 내죠. 자,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 시장을 20대, 우리가 30대, 우리가 40대,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이죠. 에 따라서 이렇게 50대 이상 이렇게 나눌 때, 이렇게 전체 우리가 수요자 집단을 이렇게 인구, 경제학적인 특성에 따라 여러 개의 집단으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우리는 세분화된 시장에 따라서 판매 지향점을 명백히 하는 단계를 시장 세분화 전략이라고 하죠. 시장을 세분화했으면 우리가 타겟팅이 이루어지겠죠. 자, 타겟팅은 여기서 하나를 정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30대를 정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시장을 세분해서 그 중에 타겟, 목표로 하는 시장을 선정하는 그러한 전략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표적 시장을 우리 선정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 좋은 기회, 이제 여러분이 소비자에게 맞는 수요자 집단, 여러분 상품이 세분화됐을 때 이 공급되는 상품에 가장 맞는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전략이죠. 409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중간에 거기 선점이 아니라 표적시장 선정입니다. 여러분 표적시장 선점이 아니라 성정으로 고쳐주시고, 이 세분화된 시장에서 자기 회사에서 공급하는 상품과 일치되는 수요자 집단을 확인을 하거나 선정된 표적 집단에서 신상품을 기획을 하는 것을 표적시장 선정하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선정이라고 고쳐주세요. 선정. 그리고 차별화 전략이죠. 포지셔닝. 이것은 또 여러분이 영어를 좀 알아야 돼. 여기서 P는 포피에 속하지 않는다. 포지셔닝은 우리가 차별화 전략을 의미하죠. 자, 차별화 전략을 얘기하죠. 자, 여러분이 여기에 공급하는 게 대우 프리죠. 호반, 우리가 건설에 있어서 우리가 호반 건설, 그리고 또 현대 힐스테이트, 대우, 우리가 관련해서 건설 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공급하죠. 포스코 건설, 대림 건설, 이렇게 두산 건설 이렇게 많이 공급합니다. 이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기 회사에서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품질 등이 다른 경쟁 회사들과 어떤 우위 전략을 가지고 고객의 마음속에 자기 상품의 위치를 우리는 정하는 거냐, 이 전략이 차별화 전략입니다. 그래서 409페이지 보시면은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하는 전략을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 세 가지 전략 잘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고, 요 포지셔닝은 요 포피에 속하지 않는다. 이 포피는 통제가 가능하다. 포피는 우리가 통제가 가능한 요소를 말한다. 자, 그래서 목표로 하는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마케팅 요소를 결합을 해서 우리는 도달하는 것을 말하죠. 혼합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네 가지가 있죠. 플레이스, 프로덕트, 그리고 프라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네 가지 P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플레이스는 유통 경로 전략이라고 하죠. 자, 유통 경로 전략인데, 자, 여러분이 부동산 개발 회사가 직접 분양을 한다든지, 이건 직접 유통 경로 전략이고, 또 간접 유통 경로 전략으로서 이런 게 있겠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또 주택금융기관이나 현 입주자를 활용해서 분양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유통 경로 전략이죠. 프로덕트는 제품 전략입니다. 자, 제품 전략으로서 대표적인데 3타입 형태의 서서의 평면 설계라든지,
각종 부대 시설을 우리가 설치해서 배치한다든지 또 지상의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우리 지상에는 자연 친화적인 실개천을 설치한다든지 여러분 요즘에 골프 연습장을 설치한다는 건 다 제품 전략이죠. 자, 프라이스는 가격 전략인데 자, 여러분 적정한 분양가를 책정하는 전략이죠. 시장 가격과 비슷한 분양가를 정하는 시가 우리가 정책이 있겠고 시장 거래되는 가격과 낮게 분양가를 정하는 저가 정책이 있고 시장 거래 가격보다 높게 분양가를 정하는 고가 전략이 있죠. 고가 전략인 경우는 무슨 강남 같은 경우는 고가 전략을 우리가 수립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우리 가격 전략이라는 게 있고 프로모션은 촉진 전략입니다. 촉진. 자, 이 상품을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대표적인 게 광고죠. 광고는 명시된 광고주가 불특정의 대다수를 대상으로 우리가 광고 대금을 지급하고 고객에게 부동산 상품을 소개하거나 정보를 제공해서 고객을 설득하는 과정이 광고죠. 보통 유료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홍보는 뉴스 기사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리는 게 홍보고 또 우리는 보험 설계사처럼 방문 판매원처럼 고객과 대면 접촉을 통해서 1:1 설득을 통해서 우리는 강한 설득을 통해서 판매하는 인적 판매가 있고 이 경품 등을 제공하는 우리 또 판매 촉진 수단 같은 게 있죠. 자,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촉진 전략의 구성 요소인데 자, 이 네 가지 전략 있죠. 요 P 네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4P라고 하죠. 그래서 또는 4Ps라고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인데 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우리가 소비자를 중시하는 전략이다. 고객 점유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아이다의 원리가 나오죠. 아이다의 원리. 이 아이다의 원리인데 이 심리죠. attention. 영어 단어도 작년에 출제했죠. attention이라는 것은 고객의 주의를 끌어서 interest,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면 desire, 작년에 decision, 결정으로 출제했었죠. 그게 아니라 desire, 욕망을 일으켜서 이 욕망을 액션, 구매 행동으로 나타나는 단계죠. 구매 행동으로. 그래서 이 소비자의 심리 변화, 상품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심리 변화에 있어서의 네 단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는 우리가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측면의 접점을 마련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톤이나 강도를 조절함으로써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게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의 핵심을 의미하죠. 자, 관계 마케팅 전략은 이 소비자와 우리는 이 생산자 간의 이 일회적인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일회적인 거래가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으로서 브랜드와 연관되어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기본적 개념 우선 확인을 해두시기 바라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412페이지까지 우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선 시험 문제에 이 마케팅 전략 작년에 2문제 출제가 되었던 그러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개발 및 우리가 관리 마케팅을 마치고 우리가 또 시험 문제 15% 6문제 출제되는 감정평가 이론에 들어가겠는데, 자, 감정평가 이론에서 428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428페이지 보시면은 감정평가에 우리가 기초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거기에 감정평가의 1번에 보시면은
토지 등의 경제적인 동그라미,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 화폐액이죠.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감정평가라고 합니다. 자, 감정평가는 이 부동산 시장이 우리 합리적인 시장을 토지 특성으로 형성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우선 나타나는데, 자, 관련해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용어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에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여러분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에 보면은 시장 가치의 개념이 나와요. 자, 27회 시험과 28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던 이 시장 가치의 개념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이 거기 제5조에 거기 뭐 중간에 잘못 들어간 게 있는데, 자, 거기 한번 볼까요? 자, 거기에 감정 제5조 1항에 거기 중간에 보면 잘못 들어간 게 있어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 이것을 대상물건이라고 합니다. 이 대상물건이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 자, 밑줄은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시장 가치죠. 자, 통상적 시장도 밑줄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통상적 시장이다. 통상적 시장을 얘기합니다. 통상적 시장. 합리적인 시장이 아니라 통상적 시장이고, 뒤에 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 이것도 밑줄. 그게 제2조, 제1호에 나온 건데 그 지문이 잘못 들어갔어요. 그 내용에. 그리고 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자, 이 제5조가 이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다. 자,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가 시장가치 기준 원칙을 얘기하죠. 자, 이 1항을 보면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게 바로 뭐죠? 우리는 제5조 1항인데 이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죠. 21회 시험에서는 적정 가격이죠.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감칙이라고 합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감칙, 줄여서,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줄여서 감칙, 약어로 쓸게요. 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정 가격이라고 하는데 적정 가격이 아니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여기까지가 1항입니다. 뒤에 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 나온 것은 잘못 들어간 거죠. 그것은 요 제2조 제1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2항을 볼까요? 자, 2항을 한번 봅니다.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세 가지가 나와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의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호, 2호, 3호가 나오죠. 자, 이 경우에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두 지문이 특히 또 시험에 또 자주 우리가 출제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30회 시험에 또 우리가 출제를 했었죠. 요거는 30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 사망을 볼까요? 자, 사망. 자,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는 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하야는 반드시죠. 다만 제2항, 제1호의 경우, 즉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 1호 볼까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 성격과 특징. 자, 2호 보면은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 요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거죠. 자, 사항 봅니다. 감정평가업자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우리 판단할 때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처리할 수 있다. 사망사항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제5조에 관련된 4가지 관련해서 시험 문제 또 많이 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 출제하고 있다. 자, 제5조도 중요하지만요. 또 거기에 여러분이 431페이지에 거기 보시면은 제6조 현황 기준 원칙도 중요하죠.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자, 6조의 또 현황 기준 원칙도 또 중요하다. 시험 문제에 하여튼 제5조, 제6조 이런 건 시험에 우선 단골로 출제되는 지문이죠. 현황 기준 원칙도 또 중요하다. 자, 1항부터 또 4항까지 있죠. 1항 볼까요? 감정평가업자는 기준 시점. 자,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인데, 기준 시점에서의 우리는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자, 거기 봤더니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자,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을 하는데, 공법상인데 시험에는 또 사법상으로 또 출제를 많이 하죠. 공사법상이 아니라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2항 볼까요?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 이것이 감정평가 조건인데 이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3가지가 또 나오죠. 뭐가 나오죠? 3가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또 요 2개가 또 시험 지문에 또 자주 출제를 합니다. 자, 3항 볼까요?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조건을 붙일 때에는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및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하야 밑줄 반드시란 얘기죠.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얘기죠. 자, 사항 볼까요?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또 이것도 사항 또 4가지가 있거든요. 특히 1번, 2번 조문이 또 자주 출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432페이지에 위에 우리는 현황평가, 뭐 조건부평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또 거기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도 제7조가 나오죠.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를 또 보게 되면은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등이 나옵니다. 자, 7조를 보면요. 또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등이 나오죠. 자, 1항을 보면은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이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 요 1항에 나오죠. 시험 문제는 이 2항과 3항과 또 4항이 또 단골로 출제하죠. 요게 특히 2항, 3항이 최근에 자주 출제하죠. 31회 시험에도 출제했었죠. 일괄평가죠. 둘 이상의 대상 물건,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예외가 나오죠. 일괄평가. 원칙은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죠. 둘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뭐가 나오죠? 또 우리는 구분평가가 나오는 거죠. 구분평가가 나오죠. 자, 도로에 우리는 1필지의 토지가 이렇게 접해 있는데 도로의 이 전면 부분은 우리가 상업용, 후면 부분은 주거용으로 이용하면은 상업용이 가격이 비싸죠. 이렇게 하나의 물건, 1필지 토지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면은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4항은 부분평가죠.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해야 할 이유가 있죠. 우리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슨 평가죠? 부분평가인데, 자, 이런 얘기죠. 우리가 1필지의 토지에서 우리가 일정한 요 부분이 도시, 계획, 우리가 도로가 예정이 돼서 도시계획도가 예정돼서 여기 수용을 한다. 자, 수용 시에 보상평가를 하죠. 보상평가를 할 때는 이 전체를 기준으로 요 일부분을 평가하죠. 그래서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전체를 기준합니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전체를 기준으로 요 일부분을 평가하는 게 바로 부분평가인데, 자, 시험 문제에 우선 19회 시험과 22회 시험에 출제되고, 여기는 뭐 19회 시험, 30회 시험, 우리 자주 출제하죠. 26회 시험에서 우리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가 잘 기억을 해 두시고 43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현재 우리가 관련해서 현재 부동산의 상태, 제한 물건의 부착, 환경 점유 등 현재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현황평가죠. 이게 여러분 맨 위에 432페이지 맨 위에 나오고, 자, 과거로 갑니다. 과거의 재판상 우리 민사, 형사 사건처럼 재판생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 평가하는 것은 소급평가라고 하죠. 자, 가까운 미래에 도래가 확실하다. 자, 여러분,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할 때 1년 후에 확실히 실현 가능하다. 가까운 미래에 도래가 확실한 미래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기한부 평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래는 미래인데 불확실하다. 미래에 있어서
불확실한 상황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하여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증감가 요인을 고려하여 행하는 평가를 조건부 평가라고 해요. 조건부 평가. 자, 이 조건부 평가 432페이지 위에서 한 7번째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60년이 경과돼서 철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다. 불확실한 상황이죠. 이 불확실한 상황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말은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해요.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해서 우리는 토지를 건물이 없는 상태인 낮은 상태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조건부 평가라고 하죠.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한 그러한 평가가 나타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433페이지까지 설명했는데 중요한 것은 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제5조, 제6조, 제7조 법 조문 자체를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434페이지에 감정평가의 기타 분류 부동산 가격 이론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